네,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재산심사기획과 이찬영 사무관입니다. 2024년도 정기재산 변동신고 관련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정기재산 변동신고 작성 안내와 유의사항에 대한 것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요에서 신고 기간과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신청하셔야 되는 고지 거부 등에 대한 간략한 일정별 타임라인을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항목으로는 15개의 정기재산 변동신고 재산 항목들에 대해서 이 항목의 내용과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 위주로 저희가 이번 교환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재산 공개 관련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에 관보와 통합 공개가 진행될 재산 공개에 관련된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Q&A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2024년도 1월 1일부터 정기재산 변동신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에 부동산 정보가 제공이 되었고요. 1월 24일에 금융정보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실 이제 1월 31일인 오늘은 고지거부 신규 허가가 신청이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신규 허가를 신청하실 분들은 꼭 오늘 이 각종 서류와 내역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역별 설명회, 찾아가는 설명회 마지막 날 온라인 강의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7일 전체 중앙부처 시작으로 강원도와 인천, 대구, 제주도 등 여러 개의 시도를 다 돌면서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이 마지막 온라인 강의 들으시고 저희가 18시 이후에 인사처 TV 유튜브 사이트에도 올려드릴 내용이고요. 또한 패티 사이트에도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신 분들이나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행하실 분들은 이 영상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인 2월 29일 마지막까지가 신고 종료일입니다. 고지거부 재심사의 신청 마감도 이때 있을 예정이고요. 신고에 대한 종료일에 많은 분들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는 신고 종료일 1, 2주 전에 미리 모든 신고를 맞춰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제출하셔야 되는 고지거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기존 배포해드렸던 정기재산 변동신고 안내서 6, 7페이지에 해당 고지거부 기준과 이 일정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지거부 시에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실수만 잠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직계 비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독립생계 관련해서 직계 존속과 다르게 자녀분들에 대해서는 신고 기준일, 즉 2023년도 이제 12월 31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상의 별도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이제 같이 살고 계시는 경우, 특히 주민등록상에 직계 비속분들이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고지거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독립생계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그 사람, 비속이면 한 명, 혹은 직계 존속이면 한 명, 이렇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서의 인원수입니다. 그 생계를 하시고 있는 분이 만약에 3인 가구, 부인분과 자제분과 함께 그 비속분께서 가정을 이루고 계시면은 3인 가구의 기준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원수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독립생계 기준을 넘는지를 한 번 더 확인 후에 신청해 주시면은 보다 원활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항목 내역입니다. 맨 처음 여러분이 재산 등록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실 거는 본인 정보의 현행화입니다. 소속, 직급, 직위, 주소, 그리고 연락처, 특히 휴대폰 번호입니다. 이거는 신고 기준일인 23년 12월 31일에 그 당시의 현재 상태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 1월이나 2월 중에 승진을 했다던가 혹은 내가 곧 퇴직 예정이다 하는 것들은 모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인사명령서가 발령이 되고 이것이 확정된 그 내용으로서만 이제 재산신고는 진행되기 때문에 23년 12월 31일에 본인이 어떤 직급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어느 직위에 있었는지 또한 이런 부분들을 최신화 시켜주셔야 본인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친족 정보입니다. 이제 등록 의무자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 속의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을 이 역시 23년도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친족 정보 등록하실 때 주소를 입력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거주 형태 주소를 입력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후에 부동산 등의 재산을 등록하실 때 이 부분이 불명확하게 혹은 누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 정보를 처음에 입력하실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해당 건물이나 보유 등 어떤 전월세라던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인지한 후에 이후에 있는 부동산 항목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등록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등록하고 계셨던 분들의 이제 사망이라던가 혹은 이제 혼인신고까지 완료하신 따님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다거나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러니까 법리론 관계가 모두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선택한 후에 등록 제외를 클릭하여서 본인이 직접 제외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재산 신고할 항목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건물들 모두를 포함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입니다. 매입을 했건 매도를 했건 어떤 이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지금 매입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의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으로 등록하시고 비고란에 해당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판매하고 있는 본인 부동산을 이제 매도 중이다라고 했을 때도 매수인으로 등기가 이전 전까지는 이거 잔금을 받았더라도 본인 소유권으로 계속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매도 중인 경우, 이제 등기가 이전되기 완료 전인데 중도금이나 잔금 등 금액을 받아서 본인 예금에 있다던가 계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인간 채무로 그 내역을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등 아직 그 등기가 넘어가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전 받은 것들은 다 사인간 채무로 체크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세권 임차권입니다. 이제 보통 임차하신 주택, 아파트, 상가, 토지 등 계약서상의 보증금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부동산 정보 제공 대상은 보유한 건물이나 토지 등의 정보만 넘어오는 거고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전세권 임차권은 반드시 잘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양권의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23년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하신 총 납입 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해 주시고요. 비고란에다가 총 분양 총액이 얼마인지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건축을 할 때는 공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로 쭉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헐리거나 하였더라도 기존 건물로 쭉 신고해 주시고요. 단 이제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 소유권 상실 처리하시고 권리가액, 부담금 이런 것들 총 납입금액 합쳐가지고 건물 항목의 부양권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항목에서 가장 많이 하기 쉬운 실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전세임차권 미신고입니다. 아파트로 맨 처음에 본인 주소지 등록 다 하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산 항목이 이곳에 분명히 거주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이 거주가 어떤 방식이냐 했을 때 이런 전세권이나 이런 부분을 본인이 확인해서 입력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누락하시는데 반드시 전세, 특히 보증금 있는 전세의 경우에는 누락하시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셔서 꼭 신고해 주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건물이나 토지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 건물주나 토지 지주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임대를 내주고 세를 내줬음에도 그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임대채무로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증금 등을 임대채무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간 연결되는 내용인데 건물, 특히 다세대 다가구 주택, 다수세대 건물 보유하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금을 100일로부터 400일까지 다 합쳐가지고 신고하시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주자별 또는 계약자별로 각각 따로 이 보증금 등의 임대채무 금액을 각각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100일로는 얼마, 200일로는 얼마, 300일로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각각의 계약자별로 다 입력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보유한 분양권을 아파트를 입주하신 후에도 그냥 쭉 그냥 분양권으로만 신고하시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잔금 지급 다 하고 입주 완료된 경우에는 어떤 뭐 법률상의 이유라든가 행정적인 이유로 등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 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로 입력하시고 소유권으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동차 관련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입니다. 자동차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가장 많이 신고하시는 항목입니다. 23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 보험상 차량 기준 가액, 그리고 뭐 지방세, 시가 표준액, 뭐 실거래 가격 등을 확인하셔서 이 순서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기차 가액은 이제 배기량이 0cc입니다. 이 구입할 때 보조금 포함해서 실제 얼마 냈는지 그것이 이제 신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뭐 할부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가액 신고하고 잔액은 채무 항목에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나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선주분들 계시고 건설기계, 뭐 추레라, 트랙터 보유하신 분들 꽤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가액으로 등록하고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거래 가격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액을 어디서 확인하느냐라고 한다면 지방세 시가 표준액이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전문가의 평가액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 이게 하나의 특허처럼 운영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액과 실거래 가격 중에 높은 금액으로 가액을 등록을 하시면 되고 어느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양식업권 등의 경우에는 가족끼리 물려받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 간의 거래, 뭐 친족 간의 거래 등으로 그 가격 등이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뭐 이제 평가액 등으로 신고하시되 변동 사유란에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자동차 지분 미신고가 계속 저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부부간에 이제 혹은 자녀분들과 공동으로 소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분이 99대 1%로 나오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합니다. 이제 보험료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단 1%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자 지분별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아드님이 1% 가지고 있어서 난 이거 신고 안 했다가 누락으로 처리되면은 본인이 소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리스 차량을 미신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 항목에 꼭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운용 리스이신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렌터카처럼 취급이 되는데 보증금은 채권, 자녀 대금은 채무로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금융 리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중에서 금융 리스인 경우에 보험 기준 가액이 나옵니다. 계약서상에 나오니까 그 부분은 채권, 나머지 이제 자녀 대금은 채무로 신고하시되 금융 리스 특성상 이제 자녀 대금을 다 납부하시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완료되면은 그때 자동차 항목으로 변경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금 항목이죠.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보관 방법이나 그 사유, 자금 출처와 용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금의 경우는 이번이 변동 신고이다 보니 예전에 신고하셨던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이번에 얼마를 또 신고하시는지도 본인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제 기존 신고했던 현금을 전년도와 변동 없이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사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용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되고요. 금고라던가 이곳에 보관되어 있어서 뭐 변동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꼭 변동 사유란에 왜 변동이 없는지에 대해서 꼭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조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금을 마치 보유한 것처럼 많이 이제 부풀려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심사를 진행할 때 재산 흐름상 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소명을 하셔야 되니까 정확하게 보유한 현금만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금 항목입니다. 예금 항목은 참 그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첫 번째가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일반 계좌 예금입니다. 이제 본인 명의로 은행 등에 개설된 1천만 원 이상의 자유 입출금식 예금 또는 정기 예금을 모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문의사항이 정말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본인 명의로 동창회비, 친목회비 이런 것들 거두시는 경우 있고요. 초등학교건 중학교건 뭐 모임이시는 분들의 모임 회비들이 반드시 개인의 이름으로만 개설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상 그렇고요. 또 문중재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뭐 어디 종친회라던가 이런 곳에서 걷는 회비, 개비 일정 수준의 돈들을 어쩔 수 없이 그
개인의 계좌에 입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예금이 뭐 어떤 동창회비다, 내가 함부로 못 쓴다, 이런 식으로 보실 게 아니라 그 예금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확인하셔서 그 성격을 불문하고 반드시 예금주 기준으로 등록하신 후에 특기사항에다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한 3천만 원이 모이는 계좌인데 이거는 뭐 우리 모 고등학교 동창회비다, 뭐 48회 몇 회 누구 거다, 이런 식으로 특기사항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수익증권입니다. 뭐 펀드나 ETF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기준일 2023년도 12월 31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사모펀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탁 기관 그 란에다가 운용사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금 종류에 클릭하시면 펀드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그 유형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그 계약서상에 나옵니다. 어떤 유형인지, 투자형인지, 참여형인지 나오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입니다. 보통 이제 개인연금들 많이 요즘 들고 계시고 퇴직연금들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공적연금, 뭐 국민연금이나 이제 듣고 계실 뭐 공무원, 군인 이런 연금들은 공적연금으로서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금은 개인이 사적으로 가입한 연금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이제 퇴직연금 등이 요즘은 많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보통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분 이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일정 부분을 납입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IRP나 DC 등에서도 있는데 결국 그 연금에 있는 계좌명은 해당 그 사람의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금주 기준으로 해당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계좌에 내가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현재 그 평가액이 얼마 들어있는지, 평가액으로서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실제 금액, 요걸로 거기서 이제 계좌를 떼보면은 이게 뭐 퇴직연금 계좌인데 거기에 가입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등록 의무자가 되고요. 그 기준으로 얼마가 들어있는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실수가 정말 많은데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이제 공직에 들어오셔서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는데 이게 총액 한도로 꼭 신고를 많이 하십니다. 한도가 아니라 본인이 얼마를 썼는지, 뭐 잔액이 플러스면은 그 계좌에다 그냥 돈을 넣으신 거니까 예금 항목 플러스로 넣으시면 되고요. 뭐 쓰셨다 그럼 마이너스로 채무 항목에다가 한도에서 쓴 금액만 정확하게 확인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입니다.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처럼 적립보험료가 0원인 보험, 즉 100% 보장성 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보험을 다 계약자 명의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액은 지금까지, 즉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납부했느냐, 즉 납부액 총액을 합산하셔서 그걸 그대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수하신 부분은 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이런 걸로 신고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총 납입한 금액 얼마다 확인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항목입니다. 이제 ETF나 펀드 등의 수익증권인데 이거는 예금 항목에다가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증권 항목이 아니라 예금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실수인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이 제출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으면 금융정보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동의서만 내니까 이게 내가 동의서만 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동의서를 냈으니까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반드시 그 정보 확인하셔서 이게 맞는지 그른지 여부도 본인이 판단하시고 점검하셔서 정확히 등록하셔야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순 참고자료입니다. 이 참고자료 정확하게 확인해서 맞는지 여부도 본인의 책임하에 정확히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섯 번째 항목은 정치자금법상의 예금계좌 예금입니다. 보통 선출직 하신 분들, 선거에 나가셨던 경험이 있거나 선거로 선출되신 여러 뭐 정무직분들이 여기 이 항목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뭐 이제 그 개설된 항목 예금에 정기예금이건 뭐 CD건 수익주권이건 들어간 내역들을 그냥 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걸 신고하셔야 되는데 역시 23년도 12월 31일 기준이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의 경우에는 이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셔서 예금 계좌에 있는 항목인데 이건 별도 예금 계좌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는 하나로 묶어서 보내주지만 반드시 이건 확인을 해서 정치자금법상의 예금은 이 정치자금법 항목으로 따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확인을 정확히 안 하시고 그냥 예금 항목에도 뭐 신고하시고 정치자금법상 예금 항목에도 신고하셔서 이게 두 배로 과다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예금 항목에서는 삭제하고
이곳 정치자금법상 예금 항목에다가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금 이외의 기타 정치자금들, 뭐 현금성으로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 항목에 다 신고하셔야 되고요. 이게 선거 종료 후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당선되신 분들이 이제 이 부분 선거 처리하고 후속 처리 그 이제 회계 담당자들이 해주긴 하지만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서 이게 끝나고 해지한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 있어서 예금 계좌가 살아 있어서 이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회계 담당자 확인을 하시건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시건 이 내용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증권 항목입니다. 증권 항목도 정말 다양한 항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상장 주식입니다. 상장 주식은 비교적 확인이 쉽습니다. 23년도 12월 31일에 KRX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그 최종 거래 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역이 제공이 됩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두 번째, 이제 비상장 주식입니다. KOTC,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저희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등록을 할 수 있게 시스템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타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 가격으로 등록하도록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비상장 주식에서 신고하실 때 금액이나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거는 안내서 36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금액과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서 36페이지, 37페이지 확인해 보시면은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비상장이다 보니 상장이 폐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 폐지되고 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인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청산의 여부는 대법원 법인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서에 여러 가지 재무 정보 확인해서 평균가 이런 것들을 액면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명 자료 등 첨부해서 액면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입니다. 뭐 국채, 공채, 회사채 등 요즘 이제 채권 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보유하신 재산 중에서 채권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채권의 액면가로 신고하시면 되고 해외 채권의 경우에는 분할 매수라던가 여러 가지 상품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액면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입가로 신고하시되 특기사항에다가 해당 상황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행어음의 경우에도 기관, 일자 등 확인해서 액면가로 정확히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톡옵션입니다. 이제 매수 선택권인데 이제 보통 직계정비소 분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계약관계 맺으실 때 이 부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받을 주식의 종류, 수량, 가격, 기간 등의 조건이나 현재 시가 등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재산 총액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각이나 이제 백지 신탁 하시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 계약을 체결하셨음에도 아직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지 신탁 하시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과 백지 신탁으로 넘어가는데 약간의 시일 차이가 있어서 해당 내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변동 사유란에 이 백지 신탁을 맡겼다, 신탁 중이다 이런 식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냈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금융정보 동의서 내셨기 때문에 금융정보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반드시 금융정보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권 항목 이제 환매조건부 채권 회신됐으나 활용 입력을 한 줄 알고 오해해서 이제 누락하신 경우 있습니다. 이제 회사채나 금융채 등 채권은 활용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신된 정보 정확히 확인하셔서 직접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서 작성일과 기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2023년도 12월 31일이 작성의 이제 기준일이 됩니다. 근데 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보통 1월 말, 2월 중순 이렇게 되시는데 12월 31일에 있었던 채무를 한 1월 초쯤에 다 변제했다. 신고를 안 하시면은 12월 31일에 있었던 채무를 누락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준일에 있었던 채무 그 1월이나 2월에 갚으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12월 31일에는 있었던 채무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시점과 등록 기준이 다르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채권입니다. 이제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명, 채무자 주소, 전화번호나 관계, 상세 정보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사인간 채무 채권에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직계 좀비속 간의 이제 사인간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데 누락 사례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이 되지 않게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분들과의 어떤 증여가 아닌 이상은 사인간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이상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임차권을 하나의 채권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성격은 유사한데 전세임차권의 보증금은 맨 앞쪽에 있는 부동산 항목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전세임차권은 부동산에 부속돼서 나오는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항목에 정확하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등이 이제 전체 재산에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본인의 자금 이제 자녀한테 지원하신 경우에는 본인은 사인간 채권으로 신고하시고요. 자녀 직계 비속은 사인간 채무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자녀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쌍방으로 신고 잘 하실 수 있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의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부동산의 전세 임차권을 건물 항목 사인가 채권으로 중복 신고했다. 중복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건물은 이제 반드시 전세 임차권 항목은 그 부동산 항목으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무입니다. 채무가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건물임대 채무입니다. 네, 건물임대 채무인데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의 소유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건물임대 채무로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금융채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신 게 있겠죠.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여러 가지를 이제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누락하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금융채무들 정보 제공되는 거 확인하셔서 일자에 정확히 있었던 채무인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정확히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간 채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사인간 채권하고 유사한데 부모, 자녀 등 가족 사이에 발생한 채권 채무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선거 채무입니다. 이제 선거 자금을 이제 위해서 다수 사람들하고 설정한 펀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채권자 대표 1인에 몇 명 입력하시고 비고란에 어떤 선거를 위한 어떤 채무 관계인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본인이 이제 소유한 임대 중인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에 건물 잘 신고해 주셨습니다. 근데 건물을 이제 신고를 해주셨는데 건물에 이제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이거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하거나 내용을 확인을 할 때 보면은 건물을 분명히 신고해 주셔서 로드뷰를 봤는데 거기에 빵집도 들어가 있고 편의점도 들어가 있는데 임대채무 하나도 신고 안 돼 있다? 반드시 소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실 때부터 정확하게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족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 친지분 중에 건물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1층 항목에다가 우리 배우자분께 이제 편의점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내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이제 무상으로 임차를 임대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주변 시세로라도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부분은 관리 형태에다가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직업이 뭐고 여기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게 적혀 있을 때 관리 형태에다가 해당 내용 그냥 상세하게 기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배우자께서 금융대출을 받아가지고 자녀의 어떤 전세금이나 대학가에 있는 보증금으로 이제 쓰기 위해서 임대채무로 이제 열심히 빌려주셨는데 이걸 금융채무만 빌린 걸로 모 은행에서 빌린 것만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배우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금융채무 신고하시고 그리고 자녀에게 주었으므로 사인간 채권으로도 신고하시고 자녀는 당연히 이걸 사인간 채무로 신고를 하는 총 3가지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금 및 백금입니다. 금 및 백금 많지는 않지만 있으신 분들이 간혹 저희가 이제 심사할 때도 나오고 있는데요.
금 및 백금 500만 원 이상인 이제 제품들인데 매입한 가격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거래소나 동네 금방들, 뭐 금은방 이런 데서 매입하실 때 그 금액으로 신고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게 이제 집에서 이제 집안 재산으로 물려받은 뭐 금두껍이라던가 금송아지라던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 기준일인 23년 12월 31일에 시장 가격 로 이제 그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가액을 이제 산정을 해서 변동상을 신고하시면 되는데 이건 인터넷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비고란에 기준 시세를 확인하시고 그 기준 시세 어디 거래소 어디 건지 적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 부분은 흔치는 않지만 이제 포상이나 상품 등으로 받은 금제품에 대해서 다운으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금 한 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이 넘지 않는데 이제 좀 많이 모이시다 보면은 이런 금액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가격으로 가액 산정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5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되면은 꼭 한 번 더 확인해서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입니다. 품목당 가액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제품 해당됩니다. 보석류,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등 이렇게 보석류를 매입한 경우에는 매입 가격으로 해주시고 증여나 상속 이제 받으신 경우에는 거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 기준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변동사유란에 평가액 산정 회사나 전문가분들 성함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동품이나 예술품입니다. 도자기, 회화, 칠기, 어떤 골동품이나 예술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역시 매입 가격으로 증여나 상속 등 거래가 없이 소유하게 되신 경우에는 역시 신고 기준일인 23년 12월 31일에 평가액으로 그 가액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저희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건데 잠깐 예술품을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이걸 자기 집에다 잠깐 걸어놨다던가 빌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여한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본인 소유, 본인 명의의 예술품을 본인 소유 명의의 예술품을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요. 대여하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회원권입니다. 건당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골프 회원권이 가장 많으시죠. 신규 매입하신 경우에는 평가액이나 실거래 가격 중에 이제 높은 금액, 이제 가액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둘 중에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원권이 있습니다. 이제 승마도 있고요. 헬스장도 있고, 콘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매입 가격으로 신고하시고, 만약에 매도하셔서 소유권이 이전됐으면은, 영원으로 신고 후에 실거래 가격에다가 매도 가격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가표준액 등은 위택스나 이택스, 그리고 회원권이 소재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하기 쉬운 실수, 호텔 헬스장 회원권을 호텔 회원권이라고 신고하시는 경우가 몇 번 저희한테도 확인이 됐습니다. 호텔하고 호텔 헬스장 운영 주체가 다를 수도 있고요. 개별 회원권 차이도 있으니까 반드시 헬스 이용권이면 헬스 이용권 정식 명칭 확인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입니다. 특허권부터 디자인권, 여러 가지 저작권인데요. 이 지식재산권의 종류, 권리의 존속 기간, 등록번호 등 이 권리 명세를 기재하시고 이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 소득금액 신고하시고 변동사유란의 어떤 행위 등도 구체적으로 저작권이면 저작권, 어떤 특허권이면 특허권, 실용, 신안 이런 것들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 대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특히 이제 정부제품들이나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본인이 책 냈다고 출판 기념회도 하셨고 저자로 등록돼서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책도 검색이 되시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 지식재산권, 이제 저작권이죠. 저작물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에 들어간 자기가 이제 받게 됩니다. 작가로서 인세라던가 소득금액들, 초판 재판에서 몇 쇠까지 가면은 돈을 꽤 받으실 텐데 1천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식재산권 신고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 쓰신 분들 한 번 더 본인이 저술한 책이나 여러 가지 서적들에 대해서 얼마의 소득이 들어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명합작 유한회사 출자 지분입니다. 이거는 금액에 관계없이 출자 지분이 단돈 1원이라도 있다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제 출자 가액, 출자 지분, 연간 매출액 등 정보를 신고하셔야 되고요. 회사가 아닌 개인 사업체에 대한 출자 지분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한명합작 유한회사, 상법상 회사에 대한 지분들에 대한 신고 항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등록 대상자가 이 유한회사나 어떤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계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법인의 명의가 아니라 개인의 명의로 일단 어떤 뭐 사업을 위한 그 차량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기기들이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직 법인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걸로 판단되므로 각 부동산, 뭐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은 보유 형태에 따라서 반드시 신고하시되 변동 사유란에 뭐 어떤 합자 회사에 뭐 어떤 한명 회사에 내가 어떤 책임 사원으로서 이걸 내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걸 반드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업자인 배우자가 이제 다량의 자동차를 법인 소유로 오인해서 미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명의로 아직 그 회사의 법인명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반드시 자동차 항목으로 신고하시도록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하는 회사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신고를 아예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회사의 특성, 이 종류가 무엇인지를 뭐 법인 등기상 증명서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서 확인해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영리법인 출연재산입니다. 이거는 출연금액 그 어떤 재산, 내역, 그리고 출연자가 그 법인의 어떤 겸직해서 보유하고 있는 직위나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민법상의 뭐 사단, 재단법인, 보통은 장학재단이 많죠.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뭐 협동조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대법원 등기소 가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이 부분 확인해서 비영리법인으로 나와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신고 많이 하신 게 저희한테 실수나 이런 걸로도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는 게 기부금 또는 펀드 이런 걸로 하시는 겁니다. 출연재산하고 이제 기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산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펀드 이런 걸 신고하시는데 신고 대상 아니고요. 네, 뭐 성당, 교회, 사찰, 뭐 헌금하시고 시주하신 금액 이 부분을 신고하시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 출연재산으로 나가지가 않고요. 이게 지금 시즌이 시즌인지라 이제 소득공제, 뭐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이런 소득공제 시즌하고 맞물려 있어서 내용들을 보시다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소득공제와는 명백히 다른 게 이 재산 등록과 재산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항목이죠. 가상자산입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모든 가상자산 그리고 그 예치금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국내외 거래소의 정식 명칭인 거래소명 입력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개인 간으로 여러분이 뭐 지갑으로 거래를 하셨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그 기타를 기입하시고 거래소명에 대한 기타 클릭하시고 형성 과정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상자산 명칭,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 입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볼, 종목 코드입니다. 심볼과 종목 코드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심볼명과 종목 코드를 그 공직윤리 시스템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거기서 제공되는 항목이 나오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없는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코드명이 없는 경우에는 99999 입력하시고 그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뭐 또 거래하시는 경우에는 개별 신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유 수량입니다. 보유한 수량의 소수점 단위까지 전부 다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소수점 한 8자리까지 나오는데요. 그 끝에까지 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액 산정입니다. 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어떤 가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많이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공시하는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입니다. 네, 많이 어렵죠. 단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공직윤리 시스템에서 대부분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공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부분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공되지 않거나 개인별로 거래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뭐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 그 거래소에서 공시하는 뭐 평균가액으로 신고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최종 시세가나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내 예치금 등은 가상자산 항목이 아니라 예금 항목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금 항목 내에 공직윤리 시스템에서 가상자산 예치금 항목이 예금 항목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3년 12월 31일에 있던 예치금을 다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상자산이 자기가 외국 거래소에 있다고 해서 미신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하여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정보 제공 동의에서 뭐 본인이 이제 동의를 한 경우에 가상자산 보유 내역도 제공하는 줄 알았다라는 문의가 있는데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은 본인이 정확하게 해당 거래소 등에 확인을 하셔서 본인 확인 후에 정확히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15개의 저희 지금 항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거는 이제 재산 공개자 분들한테만 이제 보통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강의 듣고 계시는 윤리 업무 담당자분들도 반드시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4년도 3월 28일 통합 공개로 이번 정기재산 변동신고 관련된 내용이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개 대상자가 어떤 뭐 제출해야 될 자료라던가 공개 목록을 이제 작성해야 되는 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번에 24년도부터 완전히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는 이제 의무자가 재산 신고를 하시고 이제 2월 28일, 2월 29일까지 재산 신고를 하시고 공개 목록 본인이 확인하시고 이것들을 해당 기관에서 이제 관보로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글 파일로 고치고 수정하고 그걸 이제 PDF로 만들어서 관보로 게시를 하셨었는데요. 이제는 그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신고를 이제 공식윤리 시스템 패티에다가 재산 신고를 하시고 그 내용을 이제 뭐 좀 수정을 본인들이 인터넷 이제 공식윤리 시스템 상으로 하시고 굳이 인쇄해서 한글 파일 만들어서 거기에서 화이트에 뭐 수정해서 고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즉 공식윤리 시스템에서 이걸 켜서 공개 목록을 다 수정하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된 내용을 토대로 이 시스템상에서 완성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관보 공보 형식으로 나올 거고요. 거기 들어있는 내용이 그대로 공식윤리 시스템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나 작성 방법 등은 저희가 이제 각 기관의 공식윤리 담당자분들한테 저희가 안내서 형식으로 페이지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통합공개랑 검색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되는 거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기관명으로도 검색이 되고 이름으로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사라고 치면 인사혁신처에 관련된 공개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요. 성명으로 치면은 동명이인들도 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공개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공개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개인정보, 이제 재산 신고 후에 그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공개 목록이 이제 처음으로 초안이 작성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본인 직계 비속이 사는 집의 동호수까지 다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동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게 동호수 안 나오고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소속 및 직위도 신고 기준일의 소속 및 직위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도록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물 등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번지나 동호수는 그 기재를 생략합니다. 지우니까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차나 채권 및 채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채권 및 채무에서 채권 채무자의 주소나 성명 그리고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등록하실 때는 적되 공개될 때는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 목록에서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생략 또는 삭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동 사유 안에는 매도, 매입, 가액 변동 등 재산 증감 주요 원인 적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옆에다가 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건 개인정보와 목록 공개입니다. 본인, 자녀의 집 주소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채권 채무자,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공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패티 시스템에서 본인이 작성하는 공개 내역서가 거의 그대로 공개될 것이므로 이 통합공개 시행으로 인해서 패티상 본인이 작성한 공개 목록이 그대로 표출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신고 목록 정확하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다 삭제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공개 대상자분들이 제출해야 될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건 주식거래 내역서죠.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이런 계좌번호, 주식거래, 종목 수량, 실거래액 이런 게 기재된 내역서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캔하셔서 첨부하시면 되고요.
올해 이제 새롭게 들어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이제 제출 대상이 되십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급하는 뭐 고객명이나 거래일자, 거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기재되어 있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발급받아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외거래소나 뭐 이제 개인 간 뭐 이런 거래 이런 경우는 거래 내역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본인의 그 휴대폰 어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엑셀로 기록들이 다운로드 되기도 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해당 그 출처 명시해서 거래 내역을 파일화해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Q&A입니다. Q&A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저희 그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예, 한번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진윤리 시스템 김경재입니다. 지금부터는 패티 시스템을 이용한 정기 변동 신고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단 로그인과 사전 안내사항 먼저 살펴본 후에 본인 및 친족 정보, 총괄표 작성, 그리고 신고서 제출 및 수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신고를 하기 위해 패티 시스템에 접속하여 재산 신고서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기 변동 기간에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신고 기간이나 고지거부 신청 기간 등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꼭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자주 묻는 질문 부분 클릭하시면 신고서 작성하시면서 의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 항목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 방법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전화,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같은 경우 GPKI 인증서가 저희 패티 시스템에 한번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증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엔 우측에 공동 금융인증서 등록 버튼 클릭해서 인증서를 한번 등록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먼저 사전 알림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심사관 알림 사항입니다. 이전 신고서를 심사하면서 심사 담당자분들의 참고 사항을 알려주는 팝업입니다. 이건 모든 경우에 발생하는 건 아니고 알림 내역이 있는 대상자에게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팝업을 닫아도 총괄표의 재산 항목별 심사관 알림사항 버튼을 클릭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지거부 재심사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메시지입니다. 고지거부 허가 기간이 2024년 12월 30일 올해 말이죠. 이때 만료되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안내하는 메시지고요. 우측 상단에 재심사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고지거부 신청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 작성 단계 중에 친족 정보에서 다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로그인했을 때 보여지는 메인 화면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본인의 신고서 종류, 공개 부분, 등록 기준일, 신고서 제출 마감일, 고지거부 신청 마감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지거부 신청 마감일은 허가 신청 마감일입니다. 그리고 좌측 마이페이지 밑으로 신고서 조회, 정보 제공 동의, 친족 정보 변경, 고지거부 신청 등의 메뉴가 있고 우측에 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격적으로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먼저 신고서 작성 보기에 앞서서 고지거부 신청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마이 페이지 밑에 고지거부 신청 메뉴로 들어가시면 신고서에 등록된 친족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거부 신청은 신고서상에 신청할 대상자가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이 명단에 신청할 대상자가 없다면 신고서 작성 버튼 클릭하고 있는 두 번째 친족 정보 단계에 대상자를 먼저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측 하단에 고지거부 신청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신청 팝업이 나오고 있고요. 신청 부분에 허가인지, 재심사인지 선택하시고 친족에서 추가 버튼 클릭해서 신청할 대상자 추가하시고 고지거부 사유,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기타 사유 등 알맞게 선택하신 후에
하단에 고지거부 신청서와 증빙서를 첨부하셔서 저장 버튼 클릭하시는데 이 저장은 임시 저장의 의미로 상태가 작성 중으로 변경이 됩니다.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새롭게 제출 버튼이 생성되는데 이 제출 버튼까지 클릭을 하셔야 진행 상태가 제출 완료 상태로 고지거부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장까지만 하시면 진행 단계가 작성 중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까지 하셔서 제출 완료 상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심사가 완료되면 하단의 심사 결과와 고지거부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심사 결과 허가가 되었다고 해서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진 않습니다. 의무자가 반영하는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신고서 작성을 시작하게 되죠. 첫 번째로 본인 정보 단계입니다. 이제 등록 기준을 기준으로 현행화를 해주셔야 되는데 주소 찾기 옆에 보시면 법정동 주소 여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 체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주소 찾기 해서 법정동 주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본인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연락처인데요. 휴대전화 번호 같은 경우 이제 재산신고 안내에 대한 문자 발송이나 또 앞서 로그인 수단에 휴대전화 로그인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 정보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진행할 때 본인의 자택 주소를 변경한 경우 친족 주소 일괄 변경 알림 팝업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괄 변경을 클릭하면 본인의 변경된 주소로 친족 주소를 일괄로 변경하는 거고요. 유지를 클릭하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변경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친족 정보인데요. 친족 정보로 넘어가면 이전 신고 시에 등록했던 친족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실명 인증란이 있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검증되었다면 인증 완료로 표시가 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실명 인증하기 버튼이 보여집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검증해 주셔야 되는데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개명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하단에 미등록 친족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친족 정보에는 입력하지 않았지만 상단의 친족 목록에는 없지만 동의서가 먼저 제출된 대상자가 미등록 친족으로 조회됩니다. 등록 대상이 맞다면 비고란에 있는 미등록 친족 추가 버튼 클릭해서 친족으로 등록해 주시면 되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면 철회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미등록 친족이 남아있다면 다음 버튼 클릭을 하셔도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족의 등록 상태가 변경된 경우 앞서 고지거부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영되진 않는다고 했죠. 의무자가 등록 상태를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고지거부 허가를 새롭게 받았거나 아니면 혼인한 딸이 있다거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친족의 등록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자 클릭하셔서 등록 상태를 고지거부자나 등록 제외자로 체크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고지거부 허가자의 경우 이 등록 상태를 변경하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할 경우 친족 정보나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다시 한번 적용 여부를 묻는 팝업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때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족 정보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총괄표 작성 단계가 시작됩니다. 토지부터 가상자산까지 17가지 재산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재산 항목별 앞에 노란색 느낌표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아직 변동 처리되지 않은 항목일 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이제 등록 기준의 시점으로 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을 해주시는데 재산의 보유 여부나 가액 등 정말 전혀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상세 화면에 변동 없음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노란색 느낌표 표시가 사라집니다. 이 표시가 남아있는 경우에 총괄표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변동 처리할 항목은 변동해 주시고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경우 상세 화면에서 변동 없음으로라도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제공 동의자의 경우 부동산 정보 열람 버튼을 통해서 제공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정보 제공처가 각각 두 곳으로 상의합니다. 토지는 국토부의 토지세장, 그리고 대법원의 등기 정보를 회신받고 있고, 건물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자료, 그리고 대법원의 등기 정보를 회신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대로 토지와 건물 정보 제공처가 각각 두 곳으로 상의하다 보니 관리되고 있는 주소 체계가 다를 경우 중복해서 정보 제공 목록이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정보 제공이 됐다고 해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두 건으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확인한 후에 한 건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같은 경우 의무자의 등록 기준일 시점, 예금 잔액이라든지 보험 불입금 이런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지만 부동산은 등록 기준일 시점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무자가 정보 제공된 내역 확인하셔서 실제 보유한 부동산만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신규 추가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이 정보 제공 내역에서 소재지를 클릭하면 권리 종류, 소재지, 지목, 전체 면적 같은 기본적인 내용은 연동이 돼서 입력됩니다. 정보 제공이 되지 않았다면 직접 이런 내용들은 본인이 입력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관리자, 지분 면적, 가액이나 실거래 가격 확인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기 변동 때는 공시 가격을 일괄 반영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일괄 반영, 건물은 공시가격 일괄 반영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반영 처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토지의 소유권, 건물의 소유권 중에 공동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괄 반영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주소 체계가 맞지 않는 경우 반영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괄 반영 후에 반영되지 않은 게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괄 반영 후에 변동 처리되지 않은 항목 앞에 상태란에 노란색 느낌표 표시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상세 화면에서 본인이 직접 공시가격 조회하시고 만약에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에 현 가액을 변경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공개자의 경우는 토지, 건물, 비상장 주식, 주식 매수 선택권, 사인간 채권 채무, 출자 지분, 가상 자산에 보시면 형성 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항목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자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부동산 유관부서의 경우에는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토지와 건물 항목에서 이 형성 과정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신고했던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 의무자분들이 삭제 방법을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기존에 신고했던 재산 항목은 바로 삭제되진 않습니다. 항목별로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부동산은 뭐 소유권 상실, 그리고 예금 같은 경우는 해약 처리 이런 식으로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도한 경우 상세 화면에 보시면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하시고 하단의 현 실거래 가격란에 매도 금액 기재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번 신고서에서는 소유권 상실 처리한 상태로 현 가액이 다 영원 처리돼서 조회가 되실 거고요. 다음번 신고부터 이 목록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정보 열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무자 본인이 꼭 소유 여부 확인하시고 자동차 보험상의 차량 기준가액을 현 가액에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매도했거나 폐차 등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중간에 매도, 증여, 폐차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체크 후에 현 실거래 가격에 매도 금액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금융재산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활용 입력 시기가 됐을 때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이 금융정보 일괄 반영 창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로그인했을 때 최초 1회만 표기되는 팝업이고요. 정보 제공 동의자의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는 팝업입니다. 여기에 일괄 반영 동의에 클릭을 하시면 예금 보험, 상장 주식, 금융 채무 항목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일괄로 반영이 될 거고 이 동의에 클릭하시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각 항목에서 개별적으로 금융정보 활용 입력을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영된 내용은 본인이 반드시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이제 금융정보 제공 동의자는 금융정보 열람과 금융정보 활용 입력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금융정보 열람은 예금, 증권, 채무 보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거 열람해 보시고 혹시 오해신된 부분이 있다면 우측 상단의 금융기관 연락처에서 해당 금융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서 올바른 정보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금융정보 열람은 열람만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금융정보 활용 입력을 통해서 신고서에 제공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 활용 입력을 클릭해 보시면 이전에 신고했던 자료와 비교한 계좌가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종전가액은 이전에 신고했을 때 현재 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고 지금 현재 가액란에 있는 게 이번에 제공받은 정보입니다. 이전에 신고한 계좌와 이번에 회신받은 계좌 정보가 일치하면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또한 이번에 신규로 제공된 계좌도 검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계좌들이 있죠.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계좌는 이전에 신고했던 계좌 정보와 이번에 제공받은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붉게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고 중복 신고되지 않기 위해서 붉은색 계좌는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자동 처리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붉은색 네모 박스 안에 보시면 국민은행에 두 가지 계좌가 있죠.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계좌이지만 이전에 신고했을 때는 마지막에 숫자 2가 하나 더 있는 계좌번호로 신고가 됐고 이번에 회신받은 계좌는 숫자 2가 빠진 상태로 회신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변경이 된 건지 이렇게 숫자 하나, 두 개가 제외되거나 추가돼서 회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의무자분이 혹시 동일한 계좌가 있는지 꼭 검토해 보시고 동일한 계좌가 있다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계좌의 현재 가액은 0원으로 신고를 하셔야 중복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유하던 계좌가 등록 기준이 이전에 해약된 경우 이번에는 회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또한 회신 기간에서 자료를 누락한 경우 이 경우에도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약이 됐다면 현재가액 0원으로 유지해 주시고 보유 중인 계좌인데 회신이 누락됐다면 확인하셔서 현재가액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 입력창에 보시면 검정색으로 된 현재가액은 수정할 수 없게끔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 검정색 계좌의 현재가액 잘못 회신된 경우가 있다면 이대로 신고하시면 안 되겠죠.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활용 입력창에선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활용 입력이 끝난 후에 목록에서 개별적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토한 후에 이 활용 입력 창에 있는 내용을 신고서에 일괄로 반영하기 위해선 하단에 일괄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변동 취소를 클릭하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일괄 저장 클릭하셔야 되고요. 혹시 한번 일괄 저장 후에 활용 입력 창에 다시 들어온 경우 변동 취소를 클릭하면 모든 내용이 반영되기 전 상태로 초기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입력하시고 다시 또 활용 입력 창을 열었을 때 반드시 일괄 저장 버튼을 클릭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 활용 입력을 할 경우 예금보험, 증권, 채무 항목에서 각각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일괄 반영에 동의해서 반영하셨을 때는 모든 항목이 이제 일괄로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금융정보 활용 입력을 하실 때는 예금보험, 증권, 채무 항목에서 각각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증권의 경우 상장 주식만 활용 입력이 됩니다. 채권이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정보 열람을 통해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활용 입력이 되지 않고 있고요. 채무의 경우는 금융채무만 활용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항목에서 채권이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경우 본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변동 처리해 주셔야 되고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과 그렇지 않은 기타 비상장 주식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증권 항목에서 조회되는 목록에서 클릭해서 상세 화면에서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기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우측에 있는 기타 비상장 주식 등록 변경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별도의 화면에서 신고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이 신고 내용 등은 정기변동 신고 안내서를 참조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경우 금융 채무만 정보 제공이 되고 있고 활용 입력도 마찬가지로 금융 채무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물 임대 채무나 사인간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면 직접 상세 화면에서 변동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개사의 경우 주식거래 내역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등록 기준일 시점 보유한 주식이 없더라도 이전 신고 이후부터 현 신고 사이에 한국거래소 상장 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에 대해서 거래 내역이 있는 경우 증권의 이 주식거래 내역 신고 버튼 또는 총괄표의 주식거래 내역 신고 버튼 클릭해서 종전과 현재의 보유 현황 그리고 주식거래 내역서라든지 이러한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가상자산 항목이 추가가 되었죠. 가상자산 항목은 정보 제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현황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 가상자산 항목에서 추가 버튼 클릭해서 소유자, 가상자산 거래소 선택하시고 가상자산명 선택하시면 가격의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이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이 금액은 정기 변동 시에 1월 15일 이후에 해지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량 입력하시면 이 가격과 수량을 곱한 금액이 가액에 반영이 되고 있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네, 가상자산 예치금의 경우 가상자산 항목이 아닌 예금보험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예금보험 항목에서 정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보유 현황은 확인하시고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예금 종류 옆에 가상자산 예치금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예금 종류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설정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선택하시고 보유한 가액 입력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의 내역도 주식거래 내역과 마찬가지로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등록 기준일 시점 보유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엔 거래 내역이 없더라도 거래 내역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한 번도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이때는 거래 내역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총괄표 작성하시면서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총괄표 항목 모두 다 마치고 나셔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신고 내역 검증 단계가 나옵니다. 본인이 신고한 내용을 이제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검증토록 제공하는 기능인데 문의가 많은 부분은 하단에 보시면 신고 내용과 회신 내용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건수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금융은 건수뿐만 아니라 금액까지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신고 내용은 말 그대로 의무자가 등록한 내용, 회신 내용은 정보 열람 버튼 클릭했을 때 조회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신고 내용과 회신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꼭 잘못 신고한 경우는 아닌데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 정보 제공처 두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중복해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의무자는 한 건으로 신고를 하지만 중복해서 두 건으로 제공이 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분양권이나 전세권, 전세 임차권의 경우 의무자는 신고를 하지만 정보 제공은 되지 않아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로 등록 기준이 이전에 해약한 경우 의무자는 신고를 하지만 회신 건수에는 잡히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회신이 누락된 경우 의무자는 맞는 금액으로 신고를 하지만 회신 내용에는 없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채무의 경우도 금융채무만 제공이 돼서 신고하실 땐 건물 임대 채무와 사인간 채무 신고를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의 확인 버튼 클릭해서 신고한 내용과 조회된 내용 대조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인이 실제로 잘못 신고를 했다면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단순 비교상에 의한 수치 차이이다. 그러시면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친족이 거주 중인 건물을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본인과 친족의 자택 주소로 등록된 그 건물 주소지가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인데, 이 주소지가 타인 명의이거나 아니면 뭐 보증금이 없는 관사, 기숙사 또는 뭐 월세이다, 이런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록에 있다고 해서 꼭 의무자가 잘못 신고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임대 중인 건물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본인과 친족이 소유를 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했다면 건물임대 채무로 그 보증금을 추가로 신고해야 되죠. 근데 이 건물임대 채무가 누락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공실이거나 무상임대 중이다, 본인이 사용 중이다 이러시면 건물임대 채무로 추가로 신고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목록에 있어도 잘못 신고한 경우는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신고 내역 검증에 나왔다고 해서 꼭 무조건 수정 대상은 아니고요. 의무자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확인 후에 이상이 있다면 총괄표에 그 재산 항목에 가서 토지면 토지, 뭐 예금이면 예금, 항목에 가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상이 없다면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변동 요약서가 나옵니다. 이전 신고 이후부터 현재 신고 사이에 재산의 변동 사항을 재산 증가와 감소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변동 사유 기재하는欄이 있는데 필수는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산 증가 감소 사유 필수 입력 사항이며 본인의 재산 증가 감소 사유,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 재산의 변동 흐름이나 총괄표에 나타나지 않는 재산의 변동 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본인과 본인 외 소득을 적는欄이 있는데요. 이전 신고서 등록 기준일 이후부터 현 신고서 등록 기준일 사이에 소득을 세금 공제전 금액으로 기재를 해주시는데, 급여 외에 뭐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그런 월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모두 합산해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신고서 제출하기 단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출하시기 전에 본인의 재산 등록 신고서라든지 변동 요약서 등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한 후에 이상이 없으시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해서 제출 완료 상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출 완료 후에 이제 본인이 신고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왼쪽 마이 페이지 밑에 신고서 조회, 제출 신고서 조회에서 언제든지 상세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 제출 기한 내에는 신고서 수정이라는 버튼 클릭해서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고서 제출 기한이 경과하면 신고 기간 이후 10일 이내에는 이 신고서 수정 요청 버튼 클릭하셔서 요청하고 윤리업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정을 하셨다면 다시 한번 제출하기 버튼 클릭해서 제출 완료 상태는 확인해 주셔야겠죠. 여기까지 신고서 작성 방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